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모래세무 주제를 스타트업의 투자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투자와 관련한 이슈가 보통의 일반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알면 좀 유익하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스타트업이란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죠. 거의 청년 창업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해서 세금을 어떻게 낼까라는 고민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아볼까라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있어야, 자본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들어가 있는 자본금이라고 하죠. 법인을 설립했을 때 들어간 본인의 돈은 보통은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한데 아마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벤처 투자 기업 쪽에서 엔젤 투자의 형식으로 받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더 이슈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큰 기업에서 조금 투자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 각각의 투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세무적인 지식이 조금 없으시기 때문에 큰 회사들하고 투자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가자라는 부분에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TVN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거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 세 번째도 투자.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에 대해서 이 법인들이, 스타트업 법인들이 무언가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자본이란 얘기가 나오고 타인 자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말이 쉽습니다. 자기 자본은 나예요, 나.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에 돈을 넣었죠. 그래서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3인이 시작을 했으면은 주주의 비율을 뭐 3대 3대 3 이렇게 가져갈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넣었으니 뭐 5대 뭐 2대 3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분이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실제로는 많이 넣지 않았어도 이 사람의 지분을 조금 높게 설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자기 자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출자 지분을 무조건 줘야 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옆에 보면 부채 비율이라고 제가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분해, 그리고 분자에는 부채 총액. 그래서 내 돈하고 남의 돈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몇 대 몇을 유지하느냐. 자, 이런 거죠. 5천만 원 내 돈. 금융기관에서도 5천만 원을 빌려왔다. 그러면 이 비율은, 부채 비율은 100%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중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투자자가 들어올 것인데 부채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타인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갚아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돈이 들어왔다가 내 투자금을 회수해 가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떼일 확률이 좀 더 많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도 조금 더 이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거기서 등장하는 비율이 부채 비율, 내 돈 대비해서 남의 돈의 비율이 몇 %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계약서. 아까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게 나오는 내용이 다 계약서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투자를 누군가가 어느 날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뻐서 나는 5억이라는 돈을 받으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난 다 들어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닌 거고요. 이 계약서에 나온 내용들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계약서 상에 분명히 옵션 같은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 금액을 얼마를 넣고 3년 후에 이 투자금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옵션을 붙여서 내가 3년 후에 주식을 20%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내가 몇 %의 주식을 줘야 되는지 미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이게 변호사가 전문가인지 세무사가 전문가인지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의 영역이 있어요. 그 셋 다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강약을 주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입맛에 맞게끔 자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하단에 또 나와 있지만은 이 계약서가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 이미 판례에서는 무수히 많은 분쟁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많은 질문 중에 세 번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얼마가 적정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의 대표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SK도 다니고 뭐 삼성 다니다가 자, 우리 한번 창업 한번 해볼까? 그래서 조대리 너 같이 나갈래? 내가 하나 차리면은 나 대표, 너 이사. 오케이? 좋아?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이제 설립하려고 봤더니 주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주주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지? 내가 대표니까 내가 100%를 다 가져갈까? 하고 조대리를 살짝 봤더니 표정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너도 30%를 줄게. 그리고 30% 주는 거예요. 30% 주고 또 누군가 친구가 야, 너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데 내가 한 8천 정도를 너한테 투자할 테니까 나한테 30% 줘. 오케이. 너도 30%.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한 40% 남잖아요. 그럼 나는 40%. 이렇게 시작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 말고도 새로 들어오시는 신디, 앤디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도 야, 너도 5%. 야, 너는 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너는 10%.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정작 본인의 지분을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가 상당히 모호해진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100%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좋다라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구성 자체가 많은 필요한 자원들의 결정체가 모여서 어떤 미래를 보고 향해 가는데 나만 100%를 가지고 있고 야, 너는 그냥 좀 지켜져 있을래? 좀 기다릴래?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게 잘 진행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는 사례처럼 너무나 편중되게 30%, 30%, 40% 이것도 좀 문제인 거고요. 나 혼자 100%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나중에는 분명히 엔젤 투자가 됐던 받게 되는 부분인 건데 대표이사가 40%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는 엔젤 투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엔젤 투자가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권이 한 번에 쉽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거 보세요.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를 보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수와 그리고 주식 총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치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기업의 얘기인 거지 3명이 주주인데 3분의 2라는 건 67.7%의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데 그 40%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이 조대리죠. 조대리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투자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투자를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 가지고 있던 게 어느 날 내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 봉급을 나는 급여를 이렇게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투자자가 들어와서 내 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태클을 거는 거 아니야? 또 심지어는 나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00%가 낫다. 정답은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얼마가 적정할까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받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무조건 투자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케이스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엔젤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엔젤 투자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창업하는 벤처 기업에다가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인데 이거를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투자조합이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투자조합의 조합장이 자금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형태를 갖춰주고 법적 형식을 갖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금의 전체를 엔젤 투자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일정 금액에까지는 10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 5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투자 기업에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투자 조합에 가입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엔젤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은 주체 자체가 스타트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엔젤 투자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재무제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가서 설명 잘하고 사업 설명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2천만 원씩 모아서 그 금액이 10억 정도를 들고 들어오는데 그 주주들한테 이 대표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엔젤 투자를 하시는 그 대표가. 그러면 우리는 자금을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재무제표라는 이 약속돼 있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런 매출액과 이런 이익과 그리고 어떤 부채 비율과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우리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장에서 5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스톡옵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먼저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말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죠.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채권 플러스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엔젤 투자를 빗대어서 얘기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엔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3년 정도는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영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투자할 때는 뭔가 괜찮아 보였었는데 이 회사가 왠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3년 그 정도 시점에서 이분들이 엑시트를 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엑시트를 할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10억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율을 몇 퍼센트를 약정을 합니다. 아까 계약서 3번 페이지에서 나왔잖아요. 그 계약서에 그 조항들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형식으로서 이자만 받아서 엑시트로 나가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봤더니 이 회사가 왠지 상장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판단으로 주식으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스타트업의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가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좋은데 엔젤 투자로 10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상장이 돼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면은 이 회사의 그 가치가 1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조건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전환사채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전환사채와 달리 채권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포인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채로서 갚아줘야 되는 부분도 일부 가지고 있고, 옵션으로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마지막으로 스톡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스타트업의 임직원들한테 유달리 스톡 옵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을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하면 이분들한테 매력적인 무슨 카드를 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급여를 많이 줄게 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급여를 주기가 힘들어요. 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엔젤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급여를 많이 줄게. 이거는 스타트업의 태생 자체의 목적하고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옵션으로서 지금 주식을 얼마나 줄 수는 없지만 미래에 네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5,000원의 가격으로 몇 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게 스톡 옵션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스톡 옵션을 받았더니 나중에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고 세금 너무 많이 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세금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엄청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톡 옵션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허나 주는 이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할지에 대한 것도 민감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몇 퍼센트를 줘야 되는지도 민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투자가 됐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던지 간에 어찌됐던 스타트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은 주식입니다. 제가 오늘 좀 힘줘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익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